자, 이번 시간에는 신체적 치료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ECT라고 해서 Electro Convulsive Therapy, 전기 경련 치료죠.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전신성 경련을 유발하기 위해서 환자의 머리에 전극을 붙이고 전기를 흘려 보내면서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1938년부터 시작했는데 1950년대부터는 향정 약물의 효과가 너무 좋다고 해서 38년에서 50년 사이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용을 했는데 50년대 이후에는 금지가 됐었어요. 왜냐하면은 전기를 이용해서 경련을 유발시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고 환자와 가족들의 편견이 심했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2010년 이후로 생물학적 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전기경련 치료의 안전성과 치료 효과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고, 우리나라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에서 전기경련 치료를 한다고 저는 이제 들었거든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이 전기경련 치료는 정신의학에서 환자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적용되는 치료 중에 약물 치료를 제외하고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신체적 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먼저 선택하는 치료는 아니죠. 먼저 약물 치료를 하고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어서 여러 시도에서 실패한 경우 약물의 부작용이나 위험 요인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심한 자해행위나 영양장애로 빠른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환자와 가족은 전기경련 치료를 받으면 영구적인 뇌 손상이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어떤 그 약품을 생산해서 그 건강약품, 건강식품 약품을 그 제조하고 판매하는 여성 의료인,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여성 의사분이 우울증이 심해서 전기경련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는다고 하면서 자신에게는 이제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러한 그 치료를 받는 환자를 제가 보지를 못해서 어떻게 얘기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임상이나 혹은 그 임상 실습을 나가서 이러한 어떤 케이스를 많이 본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놀라지 마시고, 이러한 치료법도 있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은 이제 좋겠죠. 자, 작용 기전을 보면은 치료 자체에 대한 두려움, 또 자신에 대한 처벌, 상징적인 죽음과 재생, 치료진에 대한 의존 등이 극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추측을 했는데, 이러한 근거는 희박하고 뇌의 여러 부위에서 전기적, 생화학적, 내분비적, 유전적인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학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응증 보면은 이제 주요 우울장애, 그러니까 항우울제, 향정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치료 효과가 없는 대상자죠. 갱년기 우울증도 한 6에서 8회의 치료로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노인의 우울증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증은 양극성 조증 상태에서는 우울증보다 결과가 좋지 않지만 8회에서 10회에 적용을 하고, 조현병 같은 경우 조현병 환자의 한 75%는 향정약물에 반응을 보이지만 25%, 그러니까 그 4분의 1, 굉장히 많은 거죠. 치료 저항성 조현병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전기경련 치료는
유용한 대체 치료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중증의 기질적 정신증, 선망, 난치성 뇌전증, 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 파킨슨병, 신경성 피부염, 궤양성 위장염, 식욕부진, 오심 등과 같이 정신 신체적 문제가 있는 경우, 혹은 3차 신경통 및 고통스러운 사지절단 같은 급성 고통의 경우에 이러한 치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금기도 있어요. 만약에 ICP가 증가되는 뇌종양, 또 최근에 MI 한 3개월 정도 그 발작 후에 3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죠. 두개내 출혈, 정맥류, 동맥류, 뇌동맥류, 망막분리, 갈색종, 잠재적 고혈압, 우려성 심부전, 심실부정맥이 있을 때는 금기시하고, 또 임신은 또 금기가 아니라고 하네요. 약물과 상호작용을 보면은 마오제제, 그러니까 단가아민, 산화효소 억제제, TCA, 클로자핀을 제외한 향정 약물은 대부분 전기경련 치료 시행 기간 동안 함께 처방되어도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벤조디아제핀의 경우는 중단을 하고, 또 왜냐하면 이제 항경련 효과가 나타나니까 리튬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게는 경련 역치가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경련이 지속될 수가 있어서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죠. 그러니까 벤조디아제핀, 리튬은 스탑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치료 횟수는 통상적으로 한 6회에서 10회를 받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요. 치료 과정 및 간호를 봤을 때 먼저 일단은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대상자 및 가족에게 치료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의서 받고 기록하고, 또 신체 조건상 위험 요인 찾기 위해서 전반적인 어떤 그 건강 사정, 신체 검진, 하부 척추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 뇌파 검사, 심전도, 또 병리학적 검사하고, 순환기 호흡기 또는 다른 특별한 내과적 위험 요소가 의심되면은 마취과 포함해서 전문의의 자문을 받아 두어야 하고, 처치 전에 한 8시간 동안 금식을 하되, 중요한 약물은 전기경련 치료 이전에 약간의 물과 함께 투약해도 되고, 금식으로 인해서 이제 체액이 감소된 상태이라고 하죠. 잠재적인 무호흡, 저혈압, 부정맥을 막기 위해서 알칼로이드, 레세르핀이라는 어떤 그 약물 같은 경우에는 전기경련 치료 시행 몇 주 전부터 중단되어야 하고, 또 흔들리는 치아, 의지, 껌, 안경, 콘택트 렌즈, 시계, 반지, 목걸이, 머리핀, 거들, 몸에 끼는 옷과 같은 부착물을 제거를 하고, 또 머리에 젖어 있는 경우는 치료 전에 말려야겠죠. 호흡 및 순환장애 예방을 위해서 환이나 헐렁한 옷을 입도록 하고, 경련 시에 방뇨나 방변, 소변이나 대변을 무의식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 직전에 이제 대소변 보도록 하고, 방광을 비우게 하고, 바이탈 사인 측정하고 기록을 해야겠죠. 또 전기경련 기계라든가 흡인기, 산소 사용 가능 여부, 모든 장비는 사전에 준비하고 잘 작동되는지 점검을 해야 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치료 30분 전에 분비물을 감소시키고 심박동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콜린성 차단제, 그러니까 황산, 아트로핀, 글리코피롤레이트, 아트로핀 설페이트를 이제 투여하죠. 그 다음에 18게이지 사용해서 정맥주사 IV 루트를 확보합니다. 치료시 간호를 보면은 편평한 치료대에 반듯하게 베개 없이
앙화이로 눕히고 무호흡 발생에 대비해서 산소를 사용하고 대상자의 턱을 위로 압박해서 탈구를 방지하고 경련 시 혀와 치아의 손상을 방지하고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우스객을 치아 사이, 특히 전구치와 대구치 사이에 삽입을 합니다. 전기 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식염수나 전해질 젤리를 바른 전극을 양측 두부 위에 부착하고 간호사 의사는 대상자의 머리 쪽에 이제 서야죠. 이머전시 박스를 준비를 하고 경련 시 팔다리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어깨, 발목, 팔목을 부드럽게 잡으면서 지지하고 턱을 두 손으로 지지합니다. 일단 잠이 들면 경련에 대한 근육의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석시니콜린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투베이션 하기 전에 근육 이완제, 그것을 IV를 통해서 대상자에게 투여합니다. 마취과 의사는 산소의 포화도를 모니터링하면서 대상자를 100% 산소로 호흡시키고 정신과 의사는 전극을 엘렉트로드를 부착하고 편측 혹은 양측 위치에 전극을 부착하고 경련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기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기계의 버튼을 누르게 됨으로써 치료를 시작하죠. 보통 70에서 150V의 전압에 50에서 60 사이클의 교류를 0.1에서 1초 동안 하는데 전류가 흐르면 턱과 안면 근육이 순간적으로 수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에서 20초간 강직기가 오고 다음에 간대기 온 후 차츰 수축의 빈도가 줄어들면서 경련이 끝나게 되고 치료 효과가 있으려면 적어도 25초 이상 경련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죠. 만약에 경련이 180초 이상 지속되거나 뇌전증, 중첩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바비트레이트나 디아제팜을 주사하는데 흔히 이제 디아제팜을 주사하고 강직기와 간대기를 관찰해서 경련 동안의 시간을 기록을 하고 지나치게 과도한 정도의 마취 또 벤조디아제핀을 포함한 항경련제의 복합적인 사용, 부적절한 산소와 부적절한 수분 공급 시 경련이 유발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경련이 유발되지 않았으면 20에서 40초 이후에 더 높은 강도의 자극을 적용해 본다고 하죠. 대상자는 1분 이내에 깨어나기 시작하며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관찰해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대상자들은 몇 시간 이내에 정상적인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죠. 치매 흡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머리를 옆으로 돌리고 자발적인 호흡을 하지 않으면 CPR을 합니다. 근데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어쨌든 치료 간호는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집중 관찰을 하고 5분 간격으로 바이탈 사인, 그 후에는 15분 간격으로 바이탈 사인하고 혼돈으로 인해서 과다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대상자를 이제 보호해야 되고 기억장애와 혼동이 있을 경우 해를 입지 않도록 잘 관찰하고 또 시간, 장소, 상황에 대해서 잘 적응하고 설명하도록 도와주면서 나이가 많은 대상자일수록 반복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죠. 대상자가 깨어난 후에 생소한 느낌이나 기억 상실이 잠깐 올 수가 있는데 영구적인 것이 아니니까 안심시키고 체위성 저혈압을 확인한 후에 움직일 수 있도록 돕고 또 치료기간 동안 심한 운동은 삼가한다고 합니다. 가벼운 음식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일상생활에 참여시키고 시술 후에 두통이나 구토를 호소하는지 관찰을 하고 계속되면은 정밀검사가
필요하겠죠. 시행기간, 시행 전후 대상자 상태, 활력 징후, 전기 충격요법 시행 중 경련 상태를 사정해서 기록을 합니다. 자, 합병증은 일시적 기억력 장애, 또 무월경도 올 수가 있고 경련 직후에 무호흡이 될 수도 있고, 또 대부분의 대상자가 치료 중에 불안해해서 혼돈을 경험하면서 이제 두통을 호소한다고 하죠. 정기경련 치료와 관련해서 대상자의 사망은 극히 드물지만 일부 대상자는 식욕부진, 고혈압, 부정맥 등의 합병증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신체적 치료의 두 번째가 이제 광선 치료, 포토세라피, 라이트 세라피. 치료 기간 동안 매일 인위적으로 밝은 빛을 비추어주는 치료를 말하는 것으로 단독으로 혹은 약물과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광선 치료에 사용되는 밝기는 최소한 일상적인 실내 밝기, 보통 300에서 500룩스의 5배에서 10배인 2500룩스 이상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의 그 조명, 그때 룩스를 보면은 300룩스 정도 되죠. 근데 그거에 한 5배에서 10배면 굉장히 환한 거죠. 2500룩스 이상을 필요로 하고, 일반적으로 2500룩스부터 10,000룩스의 광선이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임상에서는 자외선을 차단한 흰색의 밝은 형광등을 주로 사용하고, 같은 시간 동안에 주어지는 빛은 밝으면 밝을수록 더욱 치료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노출되는 광선의 강도와 시간, 기간 등은 사람마다 다양하고 효과는 보통 4에서 5일 이내에 나타나고,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첫 1주에서 2주 내에 반응을 보이면서 일반적으로 최소한 2주 동안은 지속적인 광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광선 치료는 내성이 없고 가정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않아 유용한 치료법입니다. 자, 작용 기전이 멜라토닌 하이포테시스, 멜라토닌 가설이 있는데, 동물의 계절성 리듬은 야간 동안의 멜라토닌 분비의 변화에 기인된다는 인식으로부터 발전된 가설입니다. 겨울형 우울증 증상의 원인은 멜라토닌 분비의 이상 또는 멜라토닌의 비정상 반응 때문으로 보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광선 치료는 멜라토닌 생성의 기간을 짧게 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상 이동 가설이 있어요. Phase Shift Hypothesis, 일주기 리듬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됨으로 인해서 겨울형 우울증이 발병한다는 것에 대한 가설인데, 아침 광선 치료가 저녁 광선 치료에 비해서 더 효과적이라는 보고와 아침 광선 치료와 또 저녁 광선 치료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또 최근에는 겨울형 우울증의 일주기 리듬이 정상 대조군과 비슷하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연구가 반복 연구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아침에 광선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어떤 하이포테시스가 나올지, 어떤 연구가 또 지지될지, 그거는 또 계속 연구를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진폭가설이라고 하는 건데, 밝은 광선이 일주기 리듬의 진폭을 증가시킴으로써 항우울 효과를 나타낸다는 새로운 일주기 리듬 가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오전에 햇빛을 보는 것이, 겨울에 이제 우울증이 심하니까 햇빛을 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제
저도 그 어떤 연구를 통해서 또 그런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 연구 자료를. 또 개인적으로 좀 우울하다 싶으면은 여성에게서 이제 우울증이 많이 오죠. 나이가 들면서. 그러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2시 전 9시부터 12시 그 사이에 햇빛을 보면서 거닐면은 그 우울감도 많이 그 해소가 됐었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하이퍼테시스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적응증 보면은 계절성 정서 장애, Seasonal Affective Disorder라고 해서 SAD. 그 다음에 수면 장애, 특히 수면 유도가, 그러니까 잠들기 어려운 경우 시도해 볼 수가 있고, 주요 우울 장애, 월경전 불쾌 장애, 신경성 식욕부진증, ADHD 환자에게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선 치료는 비교적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방법이지만 이 주요 우울장애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는 또 아니라고도 하죠.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나 비약물 치료를 선호하는 환자에게 유용하고 약물 치료와 또 병행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치료 방법을 보면 라이트박스를 눈높이에 놓고 정면으로 향해서 앉고 빛을 직접적 규칙적으로 반드시 볼 필요는 없지만 독서나 수공예, TV 시청을 하면서 할 수 있고 노출 시간은 하루 15분에서 3시간 사이, 임상적으로는 10,000룩스 30분 노출이 추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SAD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최적의 시간 규칙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임상에서는 주로 아침 광선 치료를 선호한다고 하죠. 지연 일주기 리듬, Delayed Circadian Rhythm Morning, SAD, 매일 새벽 2시간에서 3시간 광선 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기 일주기 리듬, SAD 해서 황혼 뒤 2시간에서 3시간 이제 광선 치료를 하고 오후 6시에서 9시고 9시 이후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합병증을 보면 눈의 피로, 또 두통, 불안정, 불면, 피로감, 오심, 그리고 눈과 비관과 부비동의 이제 건조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죠. 세 번째가 이제 격리와 신체적 억제예요. Physical restraint, 억제대를 이용하는 기계적인 억제, 또 자의로 밖에 나갈 수 없도록 독방의 대상자를 격리시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아이솔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이제 시클루전이라고도 하죠. 정신과 병동에서 격리와 신체적 억제의 목적은 대상자 자신 혹은 다른 대상자들, 방문객, 직원들, 주위 환경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서, 둘째, 자극적인 외부 자극을 감소시켜서 대상자의 난폭, 불안 행위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셋째, 혼란된 자아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격리와 신체적 억제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레스트레인을 하는 환자들은 간혹 보시게 되겠죠. 그리고 그 독방에서 격리하는 그러한 정신질환 환자들도 그 종합병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문병원 그런 데서는 격리도 많이 하죠. 그래서 신체적 조절이 심하게 격앙된 대상자, 조증이나 조현병 대상자, 자해와 타해의 위험이 높은 대상자, 자살, 타살, 기물파손, 눈에 띄게 흥분되거나 파괴적 행동을 보이는 대상자,
치료 환경을 저해하는 대상자, 프로그램 진행 방해, 환경 방해, 대상자에게 가해지는 자극의 감소가 필요한 경우, 흥분 행동이 약물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 행동치료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경우, 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상자가 휴식이나 음식, 음료 등을 거부해서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이 되죠. 근데 이제 금기는 이 대상자 행동에 대한 처벌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많이 있죠. 철저한 의학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격리해서는 안 되고, 대상자가 치료 프로그램을 피하기 위해서 격리를 원할 경우 이에 응해서도 안 된다고 하죠. 단순히 치료진의 편의나 다른 대상자 또는 치료 프로그램들 때문에 또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격리 과정 및 간호. 제가 아는 선생님이 그 용인정신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격리 과정 및 간호, 격리 준비를 보면 대상자의 음식, 배설, 음료, 현실 적응, 통제 수준, 전반적인 신체 사정을 하고, 격리실은 조용하고 매트리스 이외의 커튼, 깔개 등 모든 기구는 제거하고 문은 잠글 수 있고 강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식사 트레이, 여분의 음료, 혈압계, 의료 약제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혈압계 같은 경우, 식사 트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빼놓는다고 하죠. 왜냐면 그게 이러한 도구를 사용해서 자기를 또 자해할 수가 있으니까. 의사의 지시는 서면으로 하고 응급시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나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격리실에 가기 전에 간호사의 준비 점검, 대상자가 흥분된 행동을 할 때 간호사는 대상자의 말을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진지하고 침착한 태도로 대처하고, 다른 대상자는 모두 병실에 들어가도록 하고 다른 치료자를 불러서 간호사 자신을 보호해야겠죠. 그래서 남자 간호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보호사라고 하시는, 예전에는 오더리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보호사라고 하죠. 주치의 또는 당직의에게 보고하고, 충동을 통제하거나 조절할 때 상황에 따라 설명을 하거나 또는 안 되면은 피해야 돼요. 대상자의 이름, 나이, 행동, 예상된 통제 수준 등을 점검하고, 격리실에 들어갈 때 대상자에게 투여되는 약물, 음식, 침실 이용, 격리실에 누가 들어가고 왜 들어가는지 이런 게 이제 명료해야겠죠. 자극을 줄이고 대상자가 착용하는 보석이나 헐렁한 옷, 열쇠, 거울, 이름표, 주머니 안의 소지품 등 위험물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격리실 안에서의 간호, 필요에 따라서 처방된 근육 주사하고, 설명 후에 강박을 적용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 혀를 물 수 있으니까 계곡이나 서랍자를 입에 삽입한 후 이제 플라스터를 붙이죠. 계속 정서적 지지를 하면서 강박의 이유를 설명해주고 재안심시키고,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위생관리를 잘해주고 혈액순환 정도를 관찰하는 등 대상자가 거절당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게 하면서 자주 관찰하고 활력 징후를 측정하고, 수액은 기본적으로 권장하면서 적당한 섭취나 배설이 되는지 섭취 배설량을 확인을 합니다. 순환장애에 대한 간호, 처음은 15분마다 관찰하고 1시간에서 2시간마다 억제들을 풀어서 운동시키고, 피부 간호는 최소한 2시간마다 체위를 바꾸도록 하고, 압박받는 부위인 미추와 엉덩이 부위, 팔꿈치, 발 뒤꿈치를 살펴서
필요시 피부 간호를 해야 되고, 또 격리되는 동안 일회용 플라스틱 변기를 사용합니다. 자, 음식은 종이나 플라스틱 재료로 된 특별한 격리용 트레이를 사용하고, 근데 이 플라스틱 재료도 이것도 피하고, 요즘은 피한다고 하죠. 종이로 된 그러한 그 트레이를 사용한다고 하죠. 면회나 전화 이용 같은 경우에는 면회를 금지하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제 전화 사용도 제한을 합니다.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이용도 격리 동안 감각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제한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격리 후의 간호, 대상자 처치에 대한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간호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치료진들과 회의를 하고,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이거를 인지하면서 이제 기록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신체적 억제인데, 정신과 병동에서 격리와 신체적 억제의 목적, 그러니까 이 신체적 억제의 목적에도 이 세 가지를 포함을 하죠. 자, 환자 자신, 다른 환자들, 방문객, 직원들, 주위 환경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서 자극적인 외부 자극을 감소시켜서 환자의 난폭, 불안행위를 진정시키기 위해 혼란된 자아 경계를 명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신체적 억제의 목적을 꼭 기억을 하셔야겠죠. 왜냐하면은 간호사들이 자기도 모르게 죄책감이 든다고 많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신과 병동에 있는 선생님들이. 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목적을 인지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격리와 신체적 억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 상태에서 죄책감을 이제 벗어나야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정신과 그냥 병원이에요. 병원인데 한 30베드 정도 되는 이상 되는 그런 병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격리를 한 상태에서 레스트레인을 했는데 장마비가 와서 환자가 이제 죽었다고 하죠. 근데 이제 그때 방근무를 한 사람이 간호사가 아니라 그 간호조무사하고 이제 보호사만 있었다는 것. 참 그거 문제가 이제 심각하죠. 계속 토하고, 근데 이 레스트레인을 하면서 토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일레우스가 있으면은 프로젝타일 보미팅이 나올 수가 있는데, 환자가 또 그런 거를 그 CCTV를 보고 있었는데도 그냥 놔뒀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격리와 신체적 억제는 정말 고려한 상태에서 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